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광저우에서 자란 우리 세 자매가 하나같이 모두 한국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네, 한 명도 빠짐없이요. 처음엔 그냥 한 사람의 선택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언니가 따라가더니 마지막엔 세상에 제 차례가 된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다녀온 언니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진짜로 느끼고 돌아온 사람들만이 지을 수 있는 그 표정. 저는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말도 안 되는 불안.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확인하러 가자. 도대체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길래 우리 집안의 여자 셋을 전부 데려간 건지. 이건 중국 광저우의 막내딸 리웨이가 직접 한국에 가서 겪은 사랑과 오해, 그리고 완전한 반전의 기록입니다. 처음으로 이상한 기류를 감지한 건 큰언니 리신이 가족을 식탁 앞으로 불러 모았던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언니는 유난히 진지했고 왠지 모를 긴장감이 방 안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나 결혼해. 그 한마디에 식탁 위에 놓여있던 아버지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고 둘째 언니 리메이는 놀란 듯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결혼이라니, 언니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조차 한 적 없었는데 다들 말없이 눈만 깜빡이고 있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상대는 한국 사람이야. 순간 공기 자체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고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식탁을 정리하러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고 오직 리신 언니만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확신에 찬 눈빛으로요. 솔직히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 그 나라에 대해 아는 것도 거의 없고 굳이 말하자면 드라마에서 보던 나라, 매운 음식 많은 나라 정도의 이미지뿐. 아니, 어쩌면 저는 그 나라를 가볍게 여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몇 달 후, 둘째 언니 리메이가 갑자기 한국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출국하는 날도 아무 말이 없었고 한 달 후 돌아온 날 그 표정이 좀 이상했습니다. 짐을 풀기도 전에 언니는 소파에 앉아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결혼할 것 같아 한국 남자랑. 또 한국이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차가운 물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한국 남자와 두 번이나 가족이 된다는 게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냐고요. 저는 둘째 언니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니, 진짜 괜찮은 거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평생 살 수 있겠어? 그러자 언니는 잠시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웨이, 그냥 가서 한번 봐.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나라야. 그 말은 제 마음 어딘가에 묘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저는 광저우 시내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었고 해외 문화에 대한 칼럼도 종종 쓰고 있었지만 정작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선 단 한 줄도 쓴 적이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고 써야 할 이유도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결정타가 남아 있었습니다. 셋 중 가장 조용했던 저 리웨이. 아무리 아니라고 외쳐봐도 어딘가에서 나도 가보긴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짜증이 났습니다.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하나같이 한국에 끌리는 거지? 어떤 마법이라도 걸린 걸까? 설마 저까지? 아니, 저는 단호했습니다. 절대 한국 남자랑은 안 돼.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아직은 저만이 유일하게 광저우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정상적인 선택을 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은 첫째 언니 리신에게서 걸려온 단 한 통의 전화로 무너졌습니다. 리웨이, 이번에 휴가 때 한국에 한번 와볼래? 처음엔 당연히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단 한마디로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냥 딱 2주만.
우리 왜 이렇게까지 한국을 선택했는지 네가 직접 보면 좋겠어.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절대 한국에 마음을 주지는 않을 거야. 그냥 구경만 하고 돌아오자. 그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저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비행기는 이륙했고 광저우의 야경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절대 흔들림 없는 여행이야. 난 그냥 확인하러 가는 거니까. 그러나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 계획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은 예상보다 훨씬 넓고 정돈돼 있었고 입국 심사도 빠르고 친절했습니다. 미소 띈 직원이 유창한 중국어로 인사를 건넸을 땐 괜히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외국인을 배려해? 도착 게이트에서 큰언니 리신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 옆에는 낯선 남자. 리신 언니의 남편 김선우 형부였습니다. 리웨이 씨,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차가운 줄 알았던 한국말이 왠지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형부는 택시 대신 공항버스를 타자며 먼저 짐을 챙겼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간다고? 그런데 버스는 조용했고 좌석은 넓었으며 모든 좌석 앞에 USB 충전 포트와 와이파이까지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서울의 야경이 흐르고 있었고 도시 곳곳에서 빛나는 불빛들이 마치 누군가의 삶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차장 너머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내가 생각했던 곳이 아닌데. 언니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을 열고 나온 건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고 주방에선 김선우 형부가 앞치마를 두른 채 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리웨이 씨, 배고프시죠? 따뜻할 때 드세요. 그 말에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한 남자가 가족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 풍경은 제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광저우에서는 아버지가 부엌에 들어가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식탁 위엔 밥, 국, 반찬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모두 직접 만든 거라고 했습니다. 음식은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 정성과 분위기만큼은 너무 익숙한 따뜻함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둘째 언니 리메이의 집에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또 다른 형부 이태주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호랑이가 뭐라고 했지? 으르렁 하고 크게 말했지.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형부는 아이들을 껴안으며 등을 다정하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제가 형부가 육아도 하시네요? 라고 말하자 이태주 형부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같이 사는 집인데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말은 평범했지만 제 가치관에는 강한 충격이었습니다. 가정은 여자 몫이라는 고정관념에 익숙했던 제게 그 말은 무언의 일침이었고 오히려 제가 잘못된 질문을 던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형부는 아이들과 함께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까지 마쳤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물을 마시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만 특별한 걸까? 아니면 한국이 원래 이런 걸까? 한국 남자들은 사랑을 감추지 않아. 좋아하면 좋다고 말하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하지. 그게 당연한 거야. 가족이니까. 그 말에 저는 가슴 어딘가가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감정은 감춰야 하는 것, 표현은 부담스럽고 과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감정이 무기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방식이라는 걸 저는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형부 김선우는 조심스러운 얼굴로 저를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리웨이 씨, 혹시 차 한 잔 정도 괜찮을까요? 같은 회사 후배인데 리웨이 씨랑 잘 맞을 것 같아서요. 부담되시면 안 만나도 괜찮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굳이 소개팅까지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형부의 말투는 어색한 강요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배려처럼 느껴졌습니다. 딱 차 한 잔이면 괜찮아요. 그렇게 만난 사람이 민재였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단정한 인상, 조용하지만 또렷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우리는 광화문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인사를 주고받았지만 민재는 곧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끌었습니다. 리웨이 씨, 한국은 처음이시죠? 광저우랑 분위기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 문화, 취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질문을 던질 때마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제가 대답을 마치면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해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짧은 말들이 저를 놀라울 만큼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몇 번의 만남이 더 이어졌고 민재는 여전히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를 존중하며 다가왔습니다. 그가 보내는 메시지는 짧았지만 언제나 따뜻한 말투로 마무리되어 있었습니다. 잘 쉬고 계시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런 일상적인 문장들이 이상하게도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민재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리웨이 씨는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2주만 있다가 돌아갈 계획이었고 광저우에는 제 직장과 친구들, 익숙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큰언니 리신과 단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언니 민재랑 있으면 편해. 따뜻하고 진심이 느껴져. 근데 한국에서 사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 언니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리웨이, 네가 행복할 수 있는 곳이 한국이라면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그 말에 저는 깊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에서 느낀 진심을 부모님께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광저우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하지? 아빠가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조용히 책을 덮었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도중 저는 드디어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한국에서 결혼하고 싶어요. 정적. 그 말이 끝나자 아버지의 젓가락이 천천히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또 한국이냐? 그 말 속엔 놀람과 함께 묘한 외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너를 소중히 대해주니? 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요. 처음엔 저도 한국이 낯설었지만 그 사람 덕분에 이 나라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리웨이, 우린 너까지는 곁에 있어줄 줄 알았어.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가족의 곁을 떠나는 일이 이해와 사랑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걸. 며칠 뒤 부모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우리도 직접 만나봐야겠구나. 그날 이후 민재는 정장을 입고 광저우를 찾았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제 부모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리웨이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합니다. 두 분께 자주 연락드리고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어머니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내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제가 머물던 동네의 시장과 공원, 전통거리까지 천천히 걸으며 이 나라의 공기를 직접 느꼈습니다. 정말 조용하구나. 아버지가 한마디 하셨고 어머니는 국밥 한 숟갈을 뜨시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속이 따뜻해지는 맛이네.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낯선 음식이 아니라 낯선 마음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였으니까요. 며칠 뒤 부모님은 광저우로 돌아갔고 저는 한국에 남았습니다. 이젠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 후 우리는 조용히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소란스럽지 않게, 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깊고 단단하게. 드레스숍에 처음 들어섰을 때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민재가 말했습니다. 리웨이 씨, 지금 정말 예뻐요. 이곳이 당신의 시작이니까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 어떤 꽃보다, 그 어떤 드레스보다 사랑받는 느낌이 저를 가장 빛나게 만든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결혼식 날,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광저우에서 오신 부모님과 가족들, 민재의 가족, 그리고 세자매와 형부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부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리 막내가 이렇게 웃고 있으니 이제 진짜 마음이 놓인다. 어머니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지금도 제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식이 끝난 후 우리는 작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창가에는 자그마한 화분이 놓였고 벽에는 함께 찍은 사진들이 하나씩 걸렸습니다. 냉장고 안엔 김치와 고추장이, 찬장에는 어머니가 챙겨주고 간 중국차 세트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이지만 이제는 저만의 집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자신 있게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한자 한자 써내려갔습니다.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바꾼 건 아니었다. 하지만 한 나라의 따뜻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건 나는 믿게 되었다. 그 글을 마지막으로 저장하고 나서 저는 조용히 창밖을 보았습니다. 거기엔 늘 그렇듯 사람들이 손을 잡고 걸었고 어느 아버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으며 한 아주머니는 시장 바구니를 안고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한가운데에 나도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아닌, 머물다 가는 손님이 아닌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민재가 부엌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웨이 씨, 오늘은 내가 된장찌개 끓게요. 어제 형부한테 배우긴 했는데 너무 기대는 마시고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대는 안 해. 대신 같이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게 기대돼. 그날 저녁, 된장찌개의 맛은 아주 조금 짰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이 사연은 낯선 곳에서 진심을 만난 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의 곁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도 그런 따뜻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리웨이 씨의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누군가에겐 평범할지 몰라도 어떤 이들에겐 삶을 바꾼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사연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